지금부터 제11회 상생이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왜 시민의회인가?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님이신 정정화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주제는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회입니다. 최근에 우리 이 사회에서 아주 화두로 등장한 이슈죠. 시민의회.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시민의회가 아마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혁신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민의회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릴 순서는 등장 배경, 해외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도입 과정, 그리고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연세대 이지문 교수님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주셨는데, 이분이 정의한 시민의회 개념이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전체 시민을 인구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 중에서 추천 방식을 통해 작은 공중 차원의 시민의원들을 선정해 공공의제에 관해 수기를 보장하고 일정 부분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제도적 대표 기구. 3대 요소는 추첨을 통한 작은 공중, 수기, 일정 부분 결정 권한. 이게 이분이 내린 정의인데요.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쉽게 좀 더 설명드리면 추첨으로 국회의원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추첨으로 됐으니까 누구나 될 수 있고, 권한 특권 없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국회를 구성한다는 의미죠. 여기에 추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고대 아테네 방식이 이제 추첨인데, 이게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추첨인데, 추첨은 이게 단순 무작위 표본입니다. 이게 주머니에 넣고 아무나 이러면 꺼내는 거죠. 이게 이제 단순 무작위 표본인데, 이건 고대 아테네에서는 가능했던 게, 아테네 당시 전체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중에 민회, 이게 이제 진짜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죠. 6천 명. 이 사람들은요, 노예, 여자, 외국인 다 제외하고, 그리고 재산 없는 사람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균질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민회였죠. 그 중에 이제 300명을, 그 중에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는 거예요. 추첨인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표본, 청와 표본 추출 방식이라고 그래서 인구 대표성, 그리고 정치 사회적 배경 2단계 청와 표본 추출 방식으로 추첨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공론 조사에서 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추첨이라고 하는데, 그건 고대 아테네와 다른 방식으로 현대는 공론 조사에 상당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일정 부분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부분입니다. 수기 민주주의에서 수기 결과는요, 권고의지 결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수기기구가 권력기관이 되고 정책 결정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기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로비를 받게 되고 또 이해관계가 대변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기기구에 대해서는 모든 권고 기능이지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의회는 결정권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왜 다양한 수기민주주의 기법 중에서 시민의회라고 하냐 그러면 입법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결정돼야 될 사안, 국회가 논의돼야 될 사안, 그래서 국회가 하지 못하는 사안, 이런 문제를 이슈로 다루기 때문에 시민의회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의 사례도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국민의 대표로 만든 작은 공중이 결정한 것을 국회로 넘겼을 때 국회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표결로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최후의 방법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국민투표. 그래서 권한이 있는 거죠. 이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소위 시민의회법이든지 개헌 절차법이든지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결정권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요. 고대 아테네뿐만 아니고 중세 피렌체 도시공화국, 그리고 17, 18세기 영국, 미국도 추첨제로 했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비밀투표로 발전돼서 선거로 이제 국회의원을 뽑게 됐죠.
현대에 와서의 시민의회는 2004년도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보고서에 수기의 물결 이렇게 온다고 그랬는데, 수기민주주의는 사실은 1970년대 후반 덴마크에서 과학기술 문제를 이 의회 산하의 위원회를 형태로 해서 80년대 90년 쭉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민의회라는 개념은 2010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정복되게 돼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시민의회가 등장한 배경은 뭐냐면, 얼마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요,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59%입니다. 여기 보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매우 좋다는 응답이요, 2017년에 비해서 2023년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37% 떨어졌고요. 인도는 44에서 36%예요. 우리나라도 19%에서 17%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대의민주 이 한데 대해서 여기서 보면 일본도 22%에서 14% 떨어지고 있죠. 더 심각한 조사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여론조사인데요, 독재 체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미국은요 2017년 이 조사를 안 해서 2023년 하니까 워딩은 이렇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의회, 법원 등의 견제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정부 체제를 선호한다. 이게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도 55%에서 67%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재 체제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독일 봅시다. 6%에서 16%로. 2017년에 6%에서 16%. 지금 독일의 극우 정당이 덕세를 부리고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덕세를 부린 이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형식적으로 선거는 치르지만 실제로는 독재국인 선거 독재 국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 군부 통치가 민주주의보다 훨씬 낫다는 응답. 여러분 봅시다. 멕시코 58%. 남아프리카 공화국 40%, 브라질, 영국도 17%, 미국도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 모범이라는 미국에서 민주주의보다도 군부 통치 15%. 또 군부 통치. 이런 것들이 함의하는 문제가 뭘까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신호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효능감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그 답이 시민의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이 책입니다. 레비스키와 지볼레 두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책 제목입니다. 이분의 분석은 과거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군부 쿠데타였는데, 이게 2018년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죠. 포퓰리즘과 정치 양극화이고, 지금의 양극화 체제에서는 각 정당이 타당을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한다는 거고, 제도적 권한을 절제하지 않고 행사해서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헌법에 탄핵이 있고 대통령 거부권이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일종의 권력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이라고 남발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 들면, 우리가 핵무기를 왜 만듭니까?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정쟁 억제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이 핵무기를 진짜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볼은 헌법이나 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브라질, 남아프리카 독재국가 아주 잘된 헌법조항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들 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성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민주주의 무너진답니다. 연성 가드레일은 뭐냐? 토러런스, 상호 관용, 제도적 자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자제해서 설 수 있는 것. 칼은 칼집에 넣었을 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막 휘두른다는 것. 선출된 독재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매수한다.
대표적인 게 뭐죠? 언론을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저도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 생활만 12년을 했죠. 보면 이건 심각한 지경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상대편 주전이 경계에 뛰지 못하다. 저 멀리 뭐 러시아의 푸틴, 나발리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경기 규칙을 고쳐서 상대편의 불리하게 운동장을 만들어라. 세 가지 전략.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이 체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열망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자독식 다수결 민주주의로 인한 거대 양당 중심의, 여러분 최근 공천 과정을 보면서 여든 야든 야, 이 양당 중심의 정치가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아마 국민들이 이게 뭐냐고 아마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시민의회가 나오는 건요, 정치권이 당사자로서 이해 충돌 사안, 이 자기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 가게에 생선 못 맡긴다는 거고요. 중이 재물이 못 갖는다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개헌이죠, 개헌. 선거제도 개혁 지난번에 봤잖아요. 못합니다. 정당법, 자기들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직결되어 있는, 이거 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후위기, 낙태 존엄 싸움, 사회적 윤리적 논쟁이 격렬된 사안들. 이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해결해야 될 사안들. 이걸 시민의회로.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저희 행정학계에서는 주로 거버넌먼트에서 거버넌스로 바뀌어서 패러다임의 쉬프트다고 그랬습니다. 패러다임. 거버넌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패러다임이 거버넌스에서 시민 권력으로. 안스테이라는 학자가 1960년도에 이미 69년도에 참내 사다리 8개 사다리, 그 중에 1단계부터 8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거버넌스는 6단계. 파트너십. 7단계가 권한 위임이고요. 최종 8단계가 시민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이게 소위 시민 권력. 안스테인이 얘기하면 지금 최고 참여의 다리가 이제 시민 권력,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갔다고. 이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 조사했어요. 똑같이 한국에 대해서 물었어요. 한국인의 54%가 뭐라고 답했냐 하면, 이게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어느 정당도 내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 54%.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지. 내 목소리 내가 내자는 거야.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민의회 이론적 배경은 민주주의 혁신 모델로서 시민의회가 정치학계에서 쭉 나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참여민주주의의 애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접민주주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청원, 이게 직접 국민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법안을 결정하고 투표를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시민의회는 수기민주주의 한 방식. 수기민주주의. 공론조사, 합의회, 시민배심회 같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시민의회가 나왔고요. 수기민주주의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5가지가 기존에 제일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시나리오 워크숍, 규제협상, 공론조사. 이건요, 어떤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자는 인원이요, 15명에서 20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예요. 대신 수기할 수 있겠죠? 공론조사는 작은 게 100명이고요. 최대 600명까지. 그러니까 20명이 대표하는 것보다는 500명이 대표하면 훨씬 대표성이 있겠죠. 대신 수기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의회는 그렇게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20세기, 21세기 타운홀 미팅, 공동체 대화, 맨날의 시민의회 분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새로운 수기민주주의의 핫 모델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기민주주의에는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참여입니다. 뭐냐? 수기 과정에
정책 결정이나 해당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포괄적 참여. 포괄적 참여라는 것은 소수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수기입니다. 수기. 참여자들 간의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식, 신뢰 등 이런 게 없으면 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적 논증을 거친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좀 뭐가 이상한 거 떴네요? 이거를 뭐를 더보기를 해야 되나요? 간사님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워주실래요? 뭘 눌렀길래 아유 죄송합니다. 뭘 눌렀길래 이거 어느 걸 눌렀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책을 한권 제가 이게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책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리 조 대표님 웃으시는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 학자가 2018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세계 국제 지구 평평 학회가 있습니다. 900명이 모여서 900명. 브라질에는요, 이 학회에 한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매년 국제 학술 대회를 합니다. 이 책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어떻게 나눌 거냐. 여러분, 현대 사회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가짜뉴스, 수기민주주의 한계가요. 어떻게 이렇게 수기가 될 것이냐가 쟁점인 게요. 이런 가짜뉴스는 가짜라서 가짜가 아니고 내 얘기와 상대방의 얘기가 다른 건 무조건 가짜예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내하고 다른 건 무조건 가짜예요. 확정 편향은 뭐 SNS로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최근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하는 문제 한 유튜브를 보면 이승만은 정말 때려 죽일 놈이에요. 민간 학살자고 청이 공론할 매국노고 다른 쪽은요. 이승만은 나라를 공한 영웅이에요. 이승만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뺄갱이가 됐고 이승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예요. 여러분 지구 평평한 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성적 논증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기민주주의 얘기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굉장히 디테일한 제도 설계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민의회 지금 논의도 수기민주주의 한계는요. 시민의회 한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회 기본 전제는 수기민주주의거든요. 수기민주주의에서도 한계 중에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참여자 간의 권력과 자원, 지식과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집단 양극화 현상이 될 수 있고요. 그룹 토론에 있어서 목소리 큰 사람이 늘 주도해 갑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학습과 시간이 있는데 정보에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개헌을 위해서 논의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헌법학자들도 뭐 이거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개헌 국민회의 의회를 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학습 기간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뭐 매달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말에만 모이니까.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대표성과 수기성인데 더 큰 문제는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 관용 개방적인 태도. 이런 분 모이면 갈등할 이유도 없죠. 사실 수기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거의 반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참여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수기민주주의에 동장한 사례를 제가 이게 공론화의 조건과 제약 요인이라는 발표한 논문의 틀만 가져왔는데요. 얼마나 수기민주주의가 어려운가, 그리고 시민의회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주관기구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자기들의 목소리와 역할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생하게 경험한 사례가 있죠.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은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운영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수기성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성찰성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찰성이라는 것은,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 선호 내려놓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찰적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분 계시면 뭐 우리 이렇게 극한 갈등 갈 이유가 없죠.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수용성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이런 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기존에 있는 수기사회 모델들은요, 여기까지만 분석했어요. 저는 이거 갖고 안 된다고 보는 게, 제약 요인이 뭐냐면 이 수기 과정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기 무슨 외딴 섬에 가져다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 사회, 이익단체를 비롯해 영향력 하에서 있습니다. 이 제약 요건을 분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요, 수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하고 2024년 두 번 시민회의 했잖아요. 2018년에 노란 잭게 정치적 위기를 이 시민회의로 돌파했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기후위기도 돌파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예를 개헌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말에 탄핵 앞두고 나서 나 개헌하겠다고 얼마나 공언했습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공론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목적과 시점이 어떠냐 분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건, 사고. 여러분, 독일, 유럽이 왜 탈핵으로 돌아갔습니까? 결정적으로 준 사건이 뭐였습니까? 메르켈은요, 원래 탈핵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메르켈은 원래는 원전 하겠다고 그랬어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고 유럽에서 돌았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네. 그래서 유럽이 독일, 스웨덴 쭉 해서 탈핵으로 쫙 간 거예요. 그때 후쿠시마 2011년 3월에 원전 사고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도 탈핵이 저렇게 힘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참여자들이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제. 제가 이 발음이 의제, 시민의회를 안 된다고 지난번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의제, 이 잘 발음이 안 되는데요. 의제, 논의할 수 없는 의제,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제한 요인.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쭉 몇 가지 사례 분석한 걸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기민주주의가 실패했던 여러 가지 사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수기민주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신고리 오리콕입니다. 이건요,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공론하는 공론조사, 신고리 오리콕, 이게 뭐 모범답안처럼 됐습니다. 여긴요, 결정적인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너희들 결정한데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공약했습니다. 이건 수기민주주의의 결정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거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거, 자기들이 결정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말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었어요. 자기는 이미 신고리 오리콕이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오케이, 그러면 하겠다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신고리 오리콕이 계속하라, 탈핵을 주장하던 문제에 대해 받아들였습니다. 그 국민들도 참여단들도 알아서 내가 신고리 오리콕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또 하나는 총리실에서 중간하면서 범부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 사용호 해결료 공론화입니다. 두 번 했습니다. 사용호 공론화는 제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죠. 이 부처는요, 산업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부는 원전진흥부처입니다. 사용호 해결료를 뭐라고 그러냐면 원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고급 화장실 없는 고급 맨션. 왜냐하면 사용호 해결료 처분할, 고중의 핵폐기물 처분할 곳이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약하고, 이 공론화를 이해 당사자인 산업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신고리 오리콕이 똑같은 원전인데 이건 왜 총리실에서 했나요? 이 아마 사용호 해결료도 총리실에서 했으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을 거랍니다. 그 다음에 수기 과정의 참여자의 대표성 문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신용인 교수님 고향인 제주 영리병원 공론화, 대표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녹지병원에 영업하기로 이미 허가를 내줬는데, 복지부에서
이걸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공론을 다시 한 거예요. 그 복지부가 영업허가 내줘서 이미 병원 세우고 의사 채용하고 간호사 채용하고 건물 다 세웠는데 공론해가지고 이걸 다시 원점으로 한다? 했어요. 어떻게? 제주도 조례에 500인 이상 주민들이라면 수기 조사를 하게 조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원희룡이가 받았어요. 해보니까 이걸 소송을 들어가서 공론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면 당시 한 1,000억 정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원희룡이 거부했죠. 이거는 그리고 이 더 웃기는 게요. 그 당시 공론을 하는데 TV MBC에서 영리병원 공론화 패널 토론하는데 찬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찬성한 사람은 우리 당연히 가는 건데 우리 왜 안 가고 반대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패널들이 다 토론하는 거. 이게 무슨 공정한 정보 제공이 안 되죠. 반대 일색으로 방송 토론하는 이게 무슨 수기예요? 그 일방적으로 반대 이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대표적인 집회사. 사용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이게 궁금하신 분은 제가 쓴 책 사용 해결료 갈등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 의제를 잘못한 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죠. 2018년도에. 제가 이 사회도 보고 참여도 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대학 교수고 우리 아들, 딸 둘 다 대학 보냈지만 여러분, 저희 대학의 입시제도 저도 몰라요. 뭘 했냐면 수시 몇 프로 할 것이냐 정시 몇 프로 할 것이냐 시나리오를 4개를 만들었어요. 수시 몇 프로 정시. 국민들에게 이걸 왜 물어? 이건 전문가들이 결정해야지. 진짜 대입제도 개편, 우리나라 교육계획, 교육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었어야지, 이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개혁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헌 정치개혁 의제를 이게 정치개혁 쪽으로만 한정되고 주장한 이유가 개헌, 지난번에 2018년도 우리 개헌할 때 봤잖아요. 기본권 들고. 보수 기독교 우파 단체들이 와서 개헌 공론장 뒤집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종교 탄압이다.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한 발짝도 못, 그 많은 권력 구조 개편 하나도 논의 못하고 기본권 조항 하나 갖고 더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의회가 접근할 수 있는 의제도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개혁적으로 여든 보수든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녹일 수 있는 의제로 제한됐어. 한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거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리 오류코기가 모험을 줬지만 또 하나 잘못된 선례. 공론조사를 무조건 3개월 해야 된다. 하하. 못을 박아놨어. 다 3개월이에요. 왜 3개월 해야 돼? 그리고 이게 공론조사를 시민참여형 조사라고도 이름을 바꾼 건요. 이게 공론조사, 디리버티브 폴링이라는 게 스탠포드 대학 피시킨 교수가 이게 로열티, 이게 설라면 로열티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요. 피시킨 교수 불러다 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자기가 참여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덕허가 등록이 돼 있어. 그래서 조금 피해가려고 이름도 시민 참여형 조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 우리 수기민주주의 모조리 공론조사. 근데 공론조사를 정부 당국이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퍼센트로 딱 몇 프로 내주거든. 봐, 찬성 50% 반대. 쓸데 좋죠. 그리고 비교적 합의회의 시민 배심원보다는 5천만 국민을 20명이 대표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신뢰성 대표성 있겠어요? 근데 비교적 그리고 이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까지의 시민의회도 그렇고요. 실패한 이유가 그들만의 잔치. 시민 참여하는 500명, 300명, 20명은 물론 이게 많은 국민들이 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일반 국민들 이런 거죠. 이게 시민의회든 공론조사든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수기 과정을 거치면 동일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나올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게. 그러려면 그 과정이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시민의회가 개혁 제도에 실패한 이유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내서 주민투표로 갈 때 주민들이 몰라. 일반 국민들과 그 의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수기 민주주의도요. 그래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일반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찻잔 속의 태풍, 그들만의 잔치, 시민의 똑같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 해외 사례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걸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주제별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캐나다 브리티시주 시민회회. 결론은 주민투표에서는 부결됐습니다. 이게 57.69%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얘들은 60% 이상 돼요. 그 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 연동형 비례제 하자고 그랬어요. 부결됐어요. 네덜란드 시민의회. 이거 정당에서 노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특징이 뭐냐면 정치권에서 주도했어요. 또 하나는 국민투표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대중과 공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회도 일반 대중과 공감하지 않으면 똑같은 전체를 밖으로 밟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걸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 시민의회인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 아일랜드 2차 시민의회. 아일랜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 80% 가까이가 캐톨릭 신자예요. 헌법에 낙태를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개헌 시민의회에서 수정 헌법 8조를 개정했습니다. 66.4%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한 사례로 우리한테 회잔되는 거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아이슬란드 시민의회는요, 이게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개헌하자고 논의하는데 정치권이 안 움직이니까 2009년도에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내셔널 포럼입니다. 내셔널 포럼이 이제 시민의회예요. 그러니까 뭐 시티즌스 어셈블리라기도 하고 내셔널 포럼이라고 합니다. 1년 지나니까 아일랜드 의회가 받았어요. 헌법에. 그 개헌안을 통과를 했는데 얘들 국민투표는 자문적 성격이에요. 우리 주민투표도 옛날에 우리가 하기 전에는 일본은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주민투표. 우리는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해서 법적 권한이 있지만 국민투표는 통과됐는데 국회 통과가 무산됐죠. 기후위기 조름사, 아까 제가 지금 마크롱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노란 조끼로 인한 정책 타결을 마크롱이 이걸로 타결을 했습니다. 관련 법안도 만들어줬어요. 146개를 받아들였어요. 법안도 만들어졌어요. 이어서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두 차이는요. 프랑스는 정부가 기후시민회의를 소집했고요. 영국은 의원이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할 거냐? 우리는. 그게 딜레마고요. 존엄사는요. 이게 프랑스에도 이 사건이 있었어요. 알랭 드롱이 2022년도에 나 죽을 때 유명한 배우가 스위스만 안락사가 돼 있고 프랑스는 안 돼 있어요. 나 프랑스에 가서 조력자. 여러분 아시죠? 안락사와 조력자사 다르다는 거. 안락사는 직접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조력자살, 존엄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약물을 주사해서 죽는 안락사하는 거. 이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2022년도에 안규백 의원이 이게 이미 대표 발의돼 있어요. 국회에서 뭐 이 관심이 두겠어요 지금? 우리가 산적한 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이제 됐고요.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는 모델은 이거예요. 동부 벨기에 모델이에요. 저는 이걸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연구하고 해야 될 텐데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요 시민의회에 대해서 국회와 주로 언론들의 저항과 반발이 엄청납니다.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시민의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건 좌파들이 하는 또 이상한 짓 아니냐. 우린 맨날 좌파들에게 당했는데 이번도 시민의회가 쟤들한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요. 이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2000년도에 총선 시민연대 낙천 운동 일으키면서 우리 NGO들이 그러고 나서 또 참여 경실련이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참여 그 영향이 줄었죠. 제가 그때 언론사에서 NGO 담당 기자를 했어요. 3면을 메워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일주일에. 경실련 보도 잘해주면 배도 그냥 뺏겨쓰기 바빴어요. 뺏겨쓰기. 그런데 그걸 키웠죠. 언론을 키웠어요. 사실은 경실련 제가 키웠다 그런 건 아니고 언론이 막 조선일보 4개면이었어요. 저 한국일보 3개면이었고 그거 메우느라고 맨날 경실련 가가지고 보도자료 받아가지고 그거 뺏기더라고. 그래서 시민단체가 얼마나 크다. 총 너희들이 우리를 낙선하고 낙천해? 언론보다 힘이 세네? 그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공격했죠. 뭐라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 백화점식 시민운동, 전문가 위주 시민운동. 국회. 이 시민의회예요. 아마 국회, 우리 보수 언론 집중적으로 공격. 그래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융합한 모델, 이 벨기에 모델, 이건요, 지방의회 차원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민의회인데 정책 권한을 똑같이 시민의회를 구성해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공식적인 대의기관하고 시민의회가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을 결정해서 표결로 가는 거예요. 이건 대의민주주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의회도 결정 권한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거. 저는 이렇게 가야만 살 수 있다고 봐요. 오리건주 이거는요. 이게 오리건주 걸 왜 가져왔냐면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국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규제 법안에 할 때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전문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를 이 전문가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의회는 아니지만 시민들을 구성, 시민들이 검토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딱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해서 선거 공보를 같이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사전검토자. 이걸 오리건주. 시민의회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주는요, 직접 발안 제도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면 이거를 나중에 의회에서 그걸 보고 수정해가지고 표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대의제와 그 수기민주주의를 결합한 모델들이 많아요. 저는 이 모델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도 이걸 제안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야지, 기존에 있는 국회를 전면적으로 적을 삼고 하다가요, 저는 해외 사례 시사점,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에도 했습니다. 2017년에 헌법 개정 시민회의예요. 이건 뭐냐면, 이걸 개헌 절차법이라고 그러는데, 개헌 특위 산하의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죠. 50인이었던가요? 했고. 그 다음에 시민회의는 20명 이상 300명 이하 무작위 추출 시민들을 구성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법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런 절차를 도입해 달라고. 그때는 국민 참여였지만 이번에는 국민 주도로 하잖아요. 국민 주도로. 이건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의회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국민들이 접한 건 2018년 KBS가 주관한 토론쇼 시민회의 4번 했습니다. 4개 주제인데 그 중에 3번째 주제가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였습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는요,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민정책자문단을 만드니까, 야, 프랑스하고 영국은 다 시민의회 하는데 너희들은 뭘 이거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탄소중립시민, 이것도 의회도 아니고 회의라고 그래서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때죠. 한 달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툰베라 했던 기후 파업에 그 결석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기후 시민 의회라고 썼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제도로 한 건 이겁니다. 선거제도 개 500인 회. 이거 시민 의회입니다. 시민 의회입니다. 이거 500인 시민, 이거 선거제도 개혁 시민 의회입니다. 캐나다, 네덜란드 했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500인 회의라고 그러고 이름도 수경 공론 조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의회란 말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국회의원 수 선거제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반대했죠. 이 공론조사 편파적으로 운영됐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냥 사실 이걸 받아들였으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죠. 사실 이걸 제대로 해서 이걸 했으면 우리 시민회 성공할 수 있는. 근데 저는요, 이 KBS에서 생중계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거 아신 분 있으세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거 국민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까 한 10분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쟁점. 저는 도입 시 쟁점은 정치권이 시민의회 결정을 수용 거부할 것은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외국의 제도 개혁 실패를 봐도 그렇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에 붙여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의회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국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가 이 법을 만들어 줄까 하는 게 첫 번째 대안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 대의제와 융합해서 시민의회 플러스 국회 운영이 연속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 시민의회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했으니 이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화 단계는 이게 이제 임의기구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총선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는 법적 근거 없는 임의단체인데 이게 대표성과 수용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법적 근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민의회 입법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입법 근거가 되면요. 대표성 신뢰성뿐만 아니고 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1년 동안 의회 하면 이 주말에 운영하거든요. 주중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사용 해결을 할 때도요. 90억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요. 나중에 50억대. 신고리 오리코기 70억 들었습니다. 신고리 오리코기 3달 하는데 70억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개헌하면요. 100억 정도 아니면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예산 마련하는 문제. 대표성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그 다음에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거. 지금 이지문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걸 상설기구로 해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하나는 추천원으로 해서 추천 국회의원으로 2개 하자. 그림은 너무 좋은데요. 현실성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회 구성할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인구 통계학적 대표성과 정치 사회적 배경, 원전 정책을 할 때도 원전 찬성하나 반대하느냐 묻습니다. 보수 진보 묻습니다. 이것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제 수기거든, 수기.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동기부여를 하려면요, 사람들이 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모범수 명예직으로 헌신하겠다. 그거 저희같이 이제 뭐 은퇴 앞두고 뭐 시간 많은 분들이야 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하겠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먹기 사는 부분이 이거 어떻게, 이거 하면요 주말에 와야 됩니다. 특히 30대 40대 주말에 어떻게 하고 가정 여성이 50%는 반을 해야 돼. 여성들은 와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외국은요 다 수당 줍니다. 육아수당, 교통비까지 다 줘요. 2박 3일 하면. 그거 없이 여러분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50, 60대, 60, 70대, 70대 이런 분들이나 뭐 와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대표성이 있다고 수당 주어서 해야 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운영이 30억은요 안 되고 저는 70억, 최소 70억,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돼. 외국 사례를 통한 이거 지역 토론회 시민의회 구성됐더라도 권역별로 토론회 동시에 진행해서 붐을 일으켜야 되고요. 시민의회 아카데미 만들어서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시민의회를 해야 되느냐,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됩니다. 민주시민 교육하는 것처럼 시민의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우선, 여러분들은 시민의회 알겠지만 국민들 중에 시민의회가 뭔지, 이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 너무 많고, 뭐 새로운 거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왜 하느냐에 대한 거부감은 더 클 거라고 봐요. 우리 선거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KBS 2023년도에 지난해 500인 여회, 이거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여야 정계 특위에서 한 겁니다. 국회의장이 와가지고 개회사 하고요, 축사하고요. 여야 경계 특위에서 합의해가지고 KBS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용성은 떨어지고 국민들은 잘 모르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운영 과정에 누가 했든 간에 수기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건요, 제도 디자인 설계 문제가 아니고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 심하다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고, 제가 지구 평평하게 얘기했죠. 지구가 평평하던 사람들과 어떻게 제대로 합의할 것이냐를 하지 않으면, 이성만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저렇게 격렬하게 되는 사람들과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성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멱살잡이로 끝납니다. 아니면 타협으로 끝나든지. 이걸 어떻게 제도 설계하느냐 하지 못하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이게 수기민주주의자들을 보면요, 진정한 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기 과정 참가자의 가치 체계와 선호의 변화. 이거 없으면 수기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드라이잭 영, 세계적인 수기학자들이 공통적인 주장이고요. 여기서 전제 조건,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 상호성, 포용성. 하버마스의 의상소통 권력. 일상생활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구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민의회, 수기민주주의, 기존에 있는 대의제와 거의 유배합살을 갈 수 있다고요.
전망은요, 저는 시민의회가 아니면 돌파구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정치개혁 개헌 어떻게 할까? 국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시민의회 아니면 다른 돌파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효용감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방자치 전공하는 교수지만 지방자치 국민들이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 이게 지방자치 왜 하냐는 거예요. 많습니다, 지방자치. 제가 행정학 교수인데요. 행정학과 교수들 중에서 지방자치, 중앙집권 요구한 분들 아주 많습니다. 지방분권론자보다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어떻게 정치개혁 개헌할 거냐. 지뢰 때는 저는 시민의회가 답이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서 답을 찾을래? 직접민주, 저는 직접민주주의 찬성하지만요. 수기가 없는 직접민주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주민투표 거치기 전에, 국민투표 거치기 전에 수기 과정 거치지 않으면요. 이게 똑같은 극단적인 대결로 나라가 투쪽납니다.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직접민주,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직접민주를 가더라도. 근데 이것도 이제 국민이 자꾸 국힘 대표 갖고 와서 내가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했죠? 21일이면 벌써 한 10일 전에 교수단체 대표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세비 납부 결정, 외부 독립위원회 구성하겠다. 아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이제 우리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 외부 독립위원회가 시민의회는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리고 선관위 획정 며칠 전에 됐잖아요. 이거 도대체 1년 전에 해야 될 걸 한 달, 원래 맨날 그랬어. 맨날 한 달 반 전에. 국회 선관위를 이제 이관하겠다. 자기들도 아는 거야. 이제 도대체 우리끼리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제 국민 눈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가치관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이거 사회적 합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총선 이후에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우리 시민의회 입법 100인 추진위에 우리 이원영 교수님 오늘 바쁘신 데도 오셨는데 이 진보 진영 인사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진보 진영 인사들만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의 수용성과 대표성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니들 잘해봐. 오 그래 오케이 수고했네 끝. 안 됩니다. 보수 진영 함께 범사련이 참여하는 그 함께 어울려서 가지 않으면 우리 이원영 교수님 고생하시지만 힘만 빼고 나중에 또 머리털만 하나 더 희주십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진보 진영이 하려고 그러면 보수 진영을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보수 진영은 시민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있으면 그러면 타협안을 찾아야 됩니다. 타협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가 이건 국민 주도라는 말을 쓴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갈 거냐.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시민사회 연대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연사가 힘주어 강조하고요. 예산 및 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저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명 서명 운동과 함께 한 사람이 10,000원을 내서 100억 모금을 하자. 한 사람이 10,000원 내서 100억만 모으면 운영자가 만들 수 있고요. 100만 명만 서명하면 국회에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100만 명 서명은요. 우리끼리 해서 택도 없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택도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전 국민으로 100만 명 서명 운동.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야. 우리 1,000이 선언한데도 1,100만 못 모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기다가 10,000원까지 내라는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제 마무리 하나만 하면요. 이거 병행해야 되는 게 온라인 시민의 플랫폼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디지털 정당도 뭐 성공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크라우드 소식 민주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온라인 시민의회. 이게 시민의회를 하더라도 온라인 시민의회가 같이. 그 다음에요. 지금 읍면동 단위까지도 시민의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시기상조다고 봅니다. 우선 주민자치회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동 의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형식화되어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민자치, 그 다음에 공동체, 자치 이거 말 다 없었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대통령한테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려줘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자치하면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 당시 청와대 대통령 YS가 이런 얘기, 야야 지방이 무슨 정부냐 군사도 있고 왜 그런 게 정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야들이
지방정부란 말을 못 썼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썼죠. 지금 지방정부로 씁니다. 시민의회? 저게 무슨 시민의회냐. 그런 국민들의 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실효성 있게 만들면 이게 읍면동 단위의 주민의회로 갈 수 있고 이게 활성화되면 훨씬 더 바람직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제가 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참 민주주의가 어렵네요. 그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들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저 좋은 제도를 몰랐구나. 제도라기보다는 저런 좋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생각을 왜 못했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기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했으면 하십시오. 여기 다 보이시죠? 그리고 질문 없으세요? 아까 뭐 한 말씀 하시네. 여기 왔어. 아, 네. 여기 오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화면 얼굴 좀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고. 질문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서 해주세요. 화면 좋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황산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런 그 주제와 관련하여 지구촌에서 우리 정정화 교수님처럼 강의하실 분이 있을까? 그런 첫 질문제로 아주 잘 선정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황홀한 느낌 가운데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 처음. 그러나 하고 이제. 아, 왜냐하면 학자이시죠. 게다가 이제 그 균형 감각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행정학 전문가로서 또 기자로서 현장 경험이 정말 풍부하신 데다가 이분이 아주 그 중립적인 것이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진보적이면서도 보수를 아우르는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캐릭터가 참 그 한 100명만 있어도 한국 자 벌로 들어갑시다. 지금 저기서 그만해라는 얘기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피드백입니다. 저의 진심을 표현한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정치철학 차원에서 그 수기 민주주의가 그 사실상 이제 가능한가? 또 시민의회가 결국 시민운동으로서 하나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끝나게 될 것이지, 과연 지금 권력자나 의회들이 이걸 허용할 것인가 하는 현실성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 과연 우리 사회 현재의 양당 체제와 그다음에 권력 구조에서 시민의회가 사실 시민운동으로 한 제스처로 진행될 것이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결정권은 우리한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시민의회의 생각이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투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게 제 견해고요. 두 번째는 숙이란 말이 얼마나 기반적인가 라고 주장한다면, 제가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면, 왜냐하면 이 숙이란 것은 그 서구 사회의 그동안의 오래된 그 시민 주권들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축적된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토론 내지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마구 하는 서구의 어떤 그 다이렉티브 커뮤니케이션 컬처에서 먹혀드는 방법인데, 우리는 자기를 노출하는 거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습을 받아서 수기 과정에서 학습을 하면서, 이 학습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수들하고 뭐 행정 관료들하고 전문가들인데, 이 전문가들이 생각들을 유도하는 발제하면서 학습시키면 결국 특정 방향으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형식적인 절차로서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이것을 유도하거나, 그다음 그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실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권력 관계가 시민의회가 실제 결정권이 없다면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 뭐 쇼에 끝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민의회가 정말 시민운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제도 설계에 있어서 매우 온건적이면서 좀 디테일한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 이게 성공한 사례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치권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가도 되는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면 아마 돌파구가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나는 게 이게 정책 당국자들이요. 공론조사 이거를 면피용으로 책임 회피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용 해결료 문제를 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월성원전의 맥스터 정설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갖고 전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붙어서 자기가 정치하게 된 계기도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월성원전 맥스를 정설하지 않으면 2, 3, 4, 5기가 폐쇄되는데. 그 다음에 광주 도시철도 이어서는요. 광주시에서 이미 건설할 결정했어. 그 다음 대부분 이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 갖고 있는 정책의 정당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그래서 주관기구의 중립성,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이 법안도 그래서 그걸 중립할 수 있는 법안도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갈등관리기본법. 10년 전부터 계속 무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지식 정보에 의해서 참여자들이 왜곡되는 거. 그건 수기가 아니죠.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반대로 다른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수기죠. 의도적으로 그게 대표적인 게 제주 영리병원입니다.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만 얘기만 줄기쳐. 이건 수기가 아니고 일방적인 홍보죠.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수기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도요, 좀 더 대중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에 따라서 시민 참여자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스킨이 이걸 만들 때 그거 빼고 그냥 음성으로 하는 거 빼고 자료로 해가지고 주고 읽게 하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발언과 그 사람의 예를 들면 타이틀, 저 사람이 뭐 전문가네 뭐 이러네 하고 그다음에 시민활동가네 그러면 선입관 이래서 그거 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그걸 도입했거든요. 그런 똑같이 중립적으로 시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가 주는 내용이 아니고 외적인 요인으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의 인류 역사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역사였던 것 같아서, 예.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도조차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질문, 저기 잠깐만요. 여기 그 줌에서 김상곤 선생님이 손 드셨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겁니까? 네? 마이크. 없으세요? 하실 말 있으면 선생님 음소거를 갖다가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 봐요. 예. 신용인 교수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까부터 벼르고 있었어요? 예, 신영인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시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도로서의 시민의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이 실현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돼도 문제라고 봐요. 지금 풍토에서는 제도로서 시민의회를 만들면은 실제로는 정치 행정의 기존 정치가나 기존 행정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책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황산 대표님의 문제의식과 아주
아주 저는 같은 공감을 하고요. 이게 제도로서 시민의회가 되려고 하면 그 전에 먼저 운동으로서 시민의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운동으로서 시민의회에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운동으로서 시민의회는 우리 그 정정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민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려면은 그 시민의회의 주체가 보수, 중도, 진보가 다 아우러지는, 이들이 주체가 돼.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특정 진영으로 가면은 이거는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차 과제는 어떻게 하면은 보수와 중도와 진보를 다 아우르느냐. 네, 도산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1차 과제고, 그리고 시민의회를, 그게 성공한다면은 시민의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야 돼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동별로, 읍면동 단위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를 들면 뭐 한 5명 내지 10명이 이렇게 신청자가 모이면 그 해당 읍면동 단위에서, 그땐 시민회의가 아니라 다 참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에서 한 10명이 신청자가 나왔다면은 그들을 다 모여서 소위 정치개혁을 위한 고양시 덕이동 모임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양시가 한 44개인가요? 지금 44개인가 그 정도 동이 있는데 44개 동마다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면 그 모임에서 추첨으로 제비뽑기를 해서요 고양시 시민의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고양시 시민의회도 또 정치개혁 의제를 다루게 하고요. 그리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의 다른 지역이 만들어지면 또 추첨으로, 그들 중에서 추첨으로 뽑아서 경기도 시민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경기도 시민의회 하듯이 17개 시도별로 시민의회가 다 만들어지면 다시 제비뽑기를 해서 대한민국 단위의 시민의회를 만든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은요, 사실은요, 돈도 거의 안 듭니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물론 안 드는 플랫폼도 만들어야죠. 또 처음에 이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고 뭔가 이렇게 작업들을 하는데 돈은 필요하겠지만 100억까지는 안 됩니다. 아주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래서 실제로, 근데 읍면동이 우리나라가 3,500개가 있어요. 읍면동마다 모임이 다 만들어지면은요, 사실 5명씩만 만들어도 17,500명입니다. 10명 되면 3만 명이에요. 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이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들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정치 개혁이 사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득권, 사실은 국민의힘의 수뇌부, 민주당의 수뇌부, 이들이 서로는 죽으라고 싸우지만 이 정치 개혁 문제에 딱 부닥치면 힘을 합쳐서 저항을 하잖아요. 이 저항을 뚫고 나갈 지금 우리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힘을 시민의회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내자. 그래서 어떤 그 시민의회에서 그래갖고 읍면동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군, 시도, 국가 단위에서 논의들을 하고, 물론 이제 정치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의제들도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이제 논의들을 하고, 어떤 안들이 마련되면 그 안을 갖고서 푸시를 할 때 어떤 정치개혁의 그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제도화가 아니다. 제도화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운동으로서 밑으로부터,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시민의회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거냐, 그리고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호응을 얻을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가능성은 되게 있다고 봐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이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들은 상당하거든요. 도저히 제왕적 대통령제, 양당 중심제, 이거 갖고 이 나라 망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주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필요하죠. 그런데 특정 진영으로 가면 또 안 됩니다. 그럼 맨날 진영 싸움 하니까 보수와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1차 관건이고, 그게 만들어진다면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시민 운동 따로, 뭐 오프라인 시민회의 운동 따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충분히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갖고서 우리가 적절한 의제 속에서 쌓아나간다면 아마 정치개혁의 성과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라도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탄력을 받을 거고, 그것들이 축적될 때
결국은 제도화된 시민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신 교수님 아주 원대한 꿈이죠. 원대한 꿈. 우리 신 교수님과 같은 그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이지문 교수도 그렇고 임진철 의장님도 그러시고 특히 마을 연방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에도 오셨죠. 근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건 시민의회란 이름을 붙이지 말고 주민들끼리 정치 개혁 운동인 거죠. 디지털 정당처럼 정당 같은 그런 정치 개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시민의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가 당리당략에 맞춰서 못하는 거를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자는데 거기에는 대표성, 국민들이 대표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읍면동변으로 5명 많은 사람이 그 읍면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가 첫 번째 퀘스천인데요. 제가 최근에 저는 뭐 지방자치 전공하는 교수로서 이런 주민자치회 맨날 그 특강만 가고 하다가 최근에 제가 저희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이 됐어요. 왜 요즘 오징어 게임에 보면 깐부 할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게임하는 게 훨씬 재밌어서. 그래서 제가요, 과연 우리 이 바닥 수준에서의 주민자치가 어떻게 되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 지금 주민자치회가요, 거의 그 아테네의 그 평의회처럼 추천 방식으로 뽑아요. 예전에는 각 동별로 50명, 이게 다 하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직이고요. 주민자치회 그래가지고 조금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서 2013년부터 전국에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허지부지 됐는데, 거기는 추첨을 하는데 위원을 30명으로 줄은, 제가 제 동네에 가서 보니까 30명 중에 6명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서 티오를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24명을 뽑는데, 24명을 주민들 중에서 10명은요, 각 읍면동별로 사회단체가 있어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관변단체들. 대표들이 10개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14명이 남았어. 14명 남은 것도 남녀 기술 비율을 보니까 그 중에 한 10명은 여성이 해야 되고 4명은 남성이 해야 되는데 그걸 추첨을 뽑아요. 제가 있는 동네 주민이요, 수십만 명이 돼요. 동해. 아, 수십만 명은 아니겠다. 뭐 몇만 명 되는 서울에 있는 큰 동인데. 여러분, 14명 추첨해서 뽑는데요. 20명 왔어, 20명. 그러면 그 20명도 어떤 사람이냐고 보니까 주로 남자들은요, 60대, 70대. 여자들 가끔 40대, 50대 한두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민 대표할 수 있는가. 또,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남자들 몇 명 뽑나 보니까 4명 뽑는데 7명 왔어. 그래서 제가 4명 뽑는데 7명 당첨됐다는 거 아니에요. 뽑기로. 대표성.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느냐. 아무런 권한도 없고 형식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회를 정말 지방의회처럼, 읍면동, 이게 의회거든요. 동원, 지금 읍면동장도 직선제로 하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단계 얘기로 두고,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계획을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는 없다고. 그 다음 단계는 읍면동장 직선제인데, 읍면동장 가기 전 주민자치회를, 지금 있는 주민자치회를 신 교수님 말씀하신 읍면동 의회로 만들잖아요. 읍민의회, 동민의회. 이게 이제 아테네의 추첨으로 뽑는. 그러려면 적어도 주민들이 추첨할 때에 인구 대표성 비스무리하게라도 와야지. 아니, 4명 뽑는데 7명 와가지고 그거 뽑는 게 어떻게 대표성을 누구한테 얘기해? 권한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하는 게 주민자치법인데요. 그것도 국회 상정되는데 안 되고 있어. 그것부터 먼저 하고, 저는 시민의회는 단계별로. 근데 이게요, 시민의회 만들면 우리나라 결정에 따라서 100이라면 0.1%? 몇 개만 할 수 있지. 이걸 모든 사안을 시민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이런 개헌, 선거제도, 사회노 해결력, 기후, 이런 국민적인 핫 이슈, 이게 몇 건이 되겠어요? 1년에 몇 년에 한 건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걸 해야지. 기초 단위에서 일상적인 영역에까지 시민의회로 저는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에너지가 될까라는 게 우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신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부터 제대로 해서 이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의회로 만들자. 그게 의회 기능을 하게 하면
거기서부터 이게 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예,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 오늘 이게 지금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로서의 시민의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사실 제도로서 시민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뭐 무늬만 주민자치라고 하지만 이미 있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운동으로서 시민의회, 소위 말해서 가칭 정치개혁 NGO 시민의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추천 뽑아갖고 하면 안 됩니다. 원하는 사람, 자발적인 사람들을 모여갖고 그들에 의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그러니까 시민회의가 아니죠. 그냥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한번 NGO 시민회의를 시군구 단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성은 그건 왜냐면 이건 시민운동 단체지 일종의 어떤 제도화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 문제되는 거 아니고. 그럼 시민의회라는 말을 빼야 돼. 아니 근데 시군구 단위에서는 그 읍면동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만드는 거니까 NGO 시민회의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읍면동은 시민회의가 아니에요. 읍면동은 그냥 모임이고, 근데 읍면동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를 한 사람씩 뽑잖아요, 제비뽑기로. 그래서 그 대표들이 모인 거는 일종의 NGO 시민회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NGO 시민회의를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대한민국 단위로 만들어 놓으면 그 힘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도화된 시민회의는 나중에 생각하고 운동 조직으로서의 시민회의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 문제 있는 이 정치개혁을 해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양당,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시민적 힘, 시민운동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주민자치회를 뭐 제대로 해보다든지 뭐 시군구 단위로 뭐 추천심, 그건 제도화된 시민회의는 그때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운동으로서 시민회의가 필요하고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제도화하라, 이거는 계속 요구를 해야겠지만 핵심은 운동으로서 시민회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뭐 의견이랄 것도 없고, 그건 신 교수님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쭉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 뭐 굳이 제가 의견 달 건 없고, 다만 제 의견이라면 그건 시민의회라는 말을 붙이면 훨씬 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기존에 있는 시민운동, 시민의회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좀 장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제도화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10,000원씩 내가지고 그 100만 명 100억.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실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운동하시자 하니까 저는 100만 명 모아서 100억 만들죠. 100만 명 모아서 100억 만든다 할 때 그냥 10,000원씩이면 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만 내나? 여기 있는 분은 100% 다 내시겠지만, 여러분 생업에 바쁘고 정치 이슈에 우리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간다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부터 하는 얘기가, 그건 돈 받고 월급하는 정치인들이 맡기, 당신이 왜 쓸데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만 명, 이건요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돈 내는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우열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100만 명이 10,000원씩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1억을 내,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축 당연하죠. 오히려 쉬울 수 근데 이럴 그걸 때- 하셔야 되는 게 100만 명 만들어서 시민회의를 그렇게 해서 꾸려서 성과물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운동의 동력 없이 밑으로부터 움직임이 없이 그냥 100만만 모여서 추첨으로 뽑아갖고 시민회의 만들면은요, 그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랬을 때 뒷감당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뒷감당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시민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이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해봤다. 국회에서 이거 완전히 이게 바닥에서 얘기가 다르네. 우리 시민의회법 만들어서 이걸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만들자라는 어떤 그렇죠. 타협안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건. 아니 어저께 제가 100만 명이면 여러분 힘이 크죠. 어저께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냐 그랬더니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래가지고 계속 그게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또 시작을 하면 시작을 해야 알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무슨 뭐 시민 잘 이름 모르겠는데 그 시민 주도 무슨 국민의회 뭐 그런 거 있고 몇몇 분들이 하시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이게 관심을 가지고 나면은 또 참여도 하게 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발표를 하신 분의 생각이 있으신 거고 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서 가능한 한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많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다 국회의원에 나갈 수도 없고 투표 하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민의가 잘 반영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제3, 뭐 제4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야 되지 않을까. 계속 여러 것들이 나오다 보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 같아요. 자꾸 뭐라도 나오면.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질문보다는 오히려 코멘트가 할 말이 있는 분을 좀 몇 분 듣는 게 안 좋겠나 네. 그런 마음이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네네. 질문이나 그 자신의 또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실 분. 강의에 대한 소감 같은 거. 네, 강의 소감 선생님 말씀하세요. 연재헌. 네. 이름이 재헌절이라고 해서 재헌. 여기 질문이고요. 간단한 질문인데 일단 첫 번째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아까도 보니까는 사례를 보니까는 시민의회에서 결정했는데 그게 나중에 주민투표에서 부결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런 연구 같은 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인구수의 몇 %를 해야지 그게 정말 어떤 대표가 된다는지 뭐 이런 정도의 뭐 그런 것들이 혹시나 그러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래서 계속 보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시민회에서 논의해서 그게 전체 투표에서 부결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좀 확실한 그런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없이 구성한다는 게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연구나 이런 것도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한 가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추첨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걸렸는데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시민 규모면은요, 대개 그 150명, 200명, 300명, 많으면 500명. 500명을 많이 하는 건요, 아테네 평의회가 500명이거든요. 그거를 따자는 의미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대개 이제 그 규모가 많을수록 이게 예산 문제가 있고 또 수기하는데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공론조사, 이게 거의 공론조사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결되는 게 대표성 문제가 인원수 규모가 100명, 200명, 300명이 돼서 대표성이 떨어져. 이게 대표성을 하려면 뭐 직접 5천만 명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규모의 문제는 아니고 그 시민의회에서 결정한 게 구속력을 가기 위해서는 입법화돼야 되는데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자기들 이해관계가 다르면 국회는 거부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거를 뭐 시민들이 이러저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압박을 믿는 거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요구하니까 공약을 내거는 거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번에 총선에서 각 당에게 시민의회법 제정하라 이렇게 공약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고 안 됐을 최후의 보루가 국민투표죠. 국민투표. 근데 국민투표도 이건 법적으로 돼야 되고요. 국민투표에서 뭐 우리는 50%지만 딴 데는 60% 돼 있기 때문에 그 벽을 60% 이상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고 그 아일랜드는 그 낙태는 66점 몇 % 돼서 통과가 된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넘어야 될 장애물이 좀 높고 더 크게는 정치권의 강한 반발과 저항 이게 커서 너희들 논의야. 근데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기존 정치에 대한 압박을 주고 그러면 이 정치 수기민주주의가요 권고만 하도 프랑스 CNDP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예를 보면 한 25% 30%는 정부에서 거부해요. 공공사업에도. 이거는 수기를 했지만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도 가야 됩니다 하고 가는 거 당연히 그래야죠.
국가가 백년대기를 바라보고 해야 될 거, 주민들이 수기해서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판단해서 합니다. 정치적 책임 내가 지겠다 이거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최종적인 것은 국민 투표로 결정.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는 거 그건 뭐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거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이의 제기할 수는 없겠죠. 두 개 다. 그다음에 또 첫 번째, 두 번째. 추첨. 추첨도 당연히 안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표본 추출 단계가요. 보통은 우리나라 하면 공론조사하면 한 2만 명 정도를 이제 인구 대표로 인구 구성대로 성비대로 성별, 직업, 연령 쫙 해가지고 2만 명 뽑고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원전에 같으면 원전 찬성 반대하는 진보 성향 전 국민의 지금 여론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진보 몇 프로, 보수 몇 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2단계 청와 표본 추출해서 합니다. 그 청와 추출한 데서 다시 이제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여기에 참여할래, 안 할래? 나는 no. 참여하겠다는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표본 청와 추출 단계를 해가지고 그 전 국민의 분포와 맞게 구성해서 그래서 이게 소우주, 작은 공중 5천만 명을 거의 대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엄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공론조사에 있어서 늘 문제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시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완벽하게 여러분 5천만 명을 어떻게 500명이 100% 대표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장 근접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시민의회 마찬가지입니다. 난 참여하고 싶지 않아. 또 안 가는 거예요. 참여하겠다는 사람만 들어오고. 근데 참여하겠다는 사람 대개 보면 정치적으로 강한 참여 욕구가 있는 사람만 들어오면 또 안 되잖아요. 대개 보면 그런 사람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참여자 있는 소극적인 사람들 얼마만큼 투표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숨은 투표라고 그러냐? CI 투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그 대표성 문제는 완벽하게 하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국민 투표의 방법이 없죠. 그건 얼마든지 어디든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갑니다. 배심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청 오면 내가 싫으면 안 갑니다. 그러나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좀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독려는 하죠. 예, 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마칠까요? 도산 쪽에서 한번 하시겠어요? 아니 뭐 마셔도 되죠. 예. 여기 나오시면 전국에 생방송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단정하게 평소에 이렇게 안 오다가 소우주. 예. 아주 이게 학습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시네. 예.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회까지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좀. 오늘 멀리서 교수님 강원도에서 오신다고 그래서 강의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기를 잘했다. 또 많은 새로운 또 이 풀뿌리 민주주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두 가지 다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고 방금 신 교수님 주장이나 정 교수님 주장 두 갈래 방향에서 이렇게 쭉 같이 이쪽에 확신이 있는 분, 또 저쪽에 확신이 있는 분은 그렇게 쭉 가서 결국은 한 곳에 모이니까 같이 병행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서의 어떤 디테일하게 다른 나라 실패 사례가 많으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어떤 로드맵, 당면,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에 있어서의 어떤 시민회에 가는 여정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한국의 현실에서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 그런 개념 자체도 내포하고 있지만 운동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게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이 결국은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도 그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가칭 정치개혁 국민운동 본부라든지 여러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단체들이 명멸했지만 그런 좋은 모델을 통해서 그런 운동도 필요하지 않나. 그걸 특히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 측면에서 이런 온라인을 잘 활용을 하면 어느 시민단체도 회원이 지금 3만 명, 그 이상 되는 시민단체도 있고 몇십 년 된 그런 여러 좋은 모델들이 있을 테니 그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각 회원들을 모집해서 100만 명,
유료 회원으로 해서 그 10,000원씩 연회비 10,000원 하면 100억 이렇게 좋은 취지로 그런 운동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3지대 뭐 양당 정치의 한계 이런 70년 역사상의 한계를 다들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운동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 이제 그 현행 제도 이제 보수를 의식하고 보수와 함께 가려면 합리적 보수 현행 예컨대 주민투표법이라든지 이걸 법제도학파처럼 그런 법제도 운동을 통해서 점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70년 이래 계속 법치 행정 어떤 법의 제도화 민주주의의 법 제도화로 해서 계속 발전해 왔고 그래도 여러 뜻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대의제가 어느 정도는 또 성과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대의제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현행 입법운동 법을 제정한다거나 주민자치법을 개정한다거나 제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 제도화 운동도 입법운동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 공천에만 몸에 단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극소수라도 그런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외부 압력을 통해서 입법운동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신 교수님 그런 운동이 먼저 운동 차원에서 그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 번째 질문 그런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그 시민의회로 가기 위한 입법운동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한참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때 민주당도 싫다, 국민의힘도 싫다 이런 3지대 쪽 자꾸 정치 개혁의 열망이 높을 때 물들어왔을 때 배를 띄우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운동을 하시고 계시면 어떤 실천 가능한 그런 운동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슬란드 사례를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 모델과 아이슬란드 사례를 유심히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국회에서 이 시민의회법이나 개헌 절차법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시민사회가 나서야 된다. 시민사회가 나서는데 보수, 진보, 중동이 같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걸 전개해야 되는 플랜으로서 지금도 제가 저야 미미한 존재이지만 우리 사회에 또 원로들 분들을 뵙고 함께 가자는 제안을 제가 감히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런 연대기구를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첫 번째 저는 시민의회 아카데미를 만들고 지역 이런 걸 하고 그래서 100만 서명 운동 그리고 100억 모금 운동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는 그런 모금 운동을 마련하고 내년 1년 동안 그 시민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올려 만들고 연말까지 100억을 만들 수 있다면 사무국 구성해서 내년 1월에 모집을 해서 시민의회를 한 1년 정도 시민의회를 운영해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가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 때 이걸 국민투표하고 같이 해서 개헌할 투표로 만들면 이걸 이제 우리가 내년에 하면 그걸 이제 2026년에 1년 동안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줘야 되니까 그런 단계로 해서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 때 국민투표 개헌안을 붙여서 할 수 있으면 정치개혁안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에 계시다 보면 정치권에서 뭔가 다른 변화의 시발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나서자. 라는 게 제 목소리고 그래서 저희 상생 일천인 선언에서도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라는 걸 좀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단체가 목소리는 미약하지만 양진영 저희가 단체의 특징은 보수 진보 색깔을 두르지 않고 우리는 상생을 화두로 내건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운동은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행정학 교수를 하면서 제가 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분권화의 의미, 제도적인 분권화,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거를 뭐 교수된 지부터 한 20년 동안 늘 김대중 정부 때에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부터 했거든요. 그게 중앙부처 공무원들 만나서 지방이양하는 권한의 이양 문제.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 20년, 30년 지금 더 넘었지만 저는 풀뿌리에서부터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변화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제도, 권한, 명망가 이런 것 갖고는 주민들의 마음 뭐 글로서 말로서 강연으로서 변화되는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만지고 하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해서 제가 이제 뒤늦게 그 현장에서 저희 동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시작해보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데 그게 누가 하냐 그러면 주로 올드보이들, 올드우먼들, 젊은 20, 30세대들이 이 문제에 소외되면 온라인으로 변형하는 거는 저는 다른 측면보다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너무 고연령층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젊은 층들이 주민자치에 관심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민회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전 신영인 교수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다른 것보다도 온라인 시민회의. 그러니까 온라인 시민회의도 좋고 어떤 온라인 주민자치회도 좋고 우리가 이건 뭐 세계 탑 아닙니까? 왜 이걸 못하겠어요? 그런 쪽으로 두 개를 경립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이 시민의회든 개혁이든 자기 동네 일이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전 두 가지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제 하고 싶었던 분야입니다. 예. 아까 보니까 100억을 모아서 1년 동안 NGO 시민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회의를 제가 얘기한 NGO 시민회의랑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그 NGO 시민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신 교수님 거는 이게 그게 이제 NGO 시민 이거는 예를 들면 그거는 신 교수님에게 추천에 의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자원해서 하는 거는 이건요 자원이라는 건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익단체 그 속에서 영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편향될 수 있고 특정 진영으로 갈 수밖에 자원이라는 건 이건 선거하고 난 똑같다고. 선거도 우수한 사람 보면 자원하면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원하는 사람의 성향이에요. 저는 아주 정해져 있다고 봐요.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특정한 목소리가 과다 대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하는 방식은 안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추첨해서 뽑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만 명을 모집하면 100만 명 중에서 시민의원을 뽑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해서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 100만 명이 되면 리서치장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을 우리 하면 100만 명 모금하는 사람들 성향이 되게 개혁적이고 참여지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또 시민회를 구성할 수 있는 편협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0억을 모으고 그걸 갖고 전 국민 대상으로 저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NGO 시민의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100억을 모아서 전국을 모은 거는 제가 볼 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 여기 와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네. 끝나고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토론을 좀 더 하시고 질문 이제 하실까요? 우리 조 대표님 한 말씀 아까 도산 선생님 말씀하신다고. 아니 저부터 추천을 했는데 저 하고 싶은 말씀 회의 우리 끝나고 할 거예요. 그래요. 예. 어차피 시간이 유튜브가 너무 잘립니다. 예. 이상으로 제11회 상생이음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미나 저걸 안 했는데 이 세미나는 다일 공동체 상생사회 일천에서는 시사오늘 제주대학교 리걸 클리닉이 공동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회 보신 분은 저희 상생선언의 간사이신 그런 거안 명사회자 하셨습니까? 박연희 선생님. 그런